제 칠순, 그러니까 70번째 생일날 아침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새벽 5시 반에 눈을 떴어요. 옆에서 자는 아들 내외와 손주 깰세라 조심조심 안방을 나와 거실을 지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지은 지 10년이 넘어가는 아파트라지만 그래도 서울 하늘 아래 번듯한 이 집은 제 평생의 자부심이자 마지막 남은 재산이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장가 보낼 때 제가 살던 작은 빌라를 팔고 평생 부어온 적금을 깨서 보태 마련해준 집이었으니까요. 아들 내외는 몸만 들어와 살았고 저는 남는 방 하나에 몸을 의탁해 얹혀 사는 신세가 되었죠.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매일 아들 녀석 얼굴 보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 재롱 보는 재미로 사는 게 제 인생의 낙이었으니까요. 부엌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쌀을 씻어 밥솥에 안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아침잠이 많아 늘 출근 시간에 쫓기듯 나갔고 며느리는 아이 챙기느라 자기 밥은 거르기 일쑤였어요. 제가 없으면 아침밥 얻어먹기 힘든 사람들이었죠. 밥솥 취사 버튼을 누르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제 저녁 며느리가 사온 미역 한 봉지가 눈에 띄더군요. 그걸 보자마자 마음 한구석이 서운함으로 아려왔습니다. 그래도 생일이라고 미역은 사다 놨구나 싶은 마음과 동시에 고작 미역 한 봉지 던져주고 끝인가 싶은 야속함이 교차했어요. 저는 제 손으로 직접 제 생일 미역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마른 미역을 물에 불리고 참기름에 달달 볶다가 국간장으로 간을 맞췄어요.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국을 보고 있자니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 하나 키우겠다고 시장 좌판에서 채소를 팔고 식당 주방에서 허리가 휘도록 일했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들 대학 보내고 장가 보내고 이제 손주까지 봐주면서 제 인생은 온전히 아들 가족을 위한 것이라고만 생각하며 살았어요. 내 이름 석자, 김인숙으로 불리기보다 상현 엄마, 준이, 할머니로 불리는 게 더 익숙한 삶이었죠. 한참을 그렇게 국을 끓이고 있는데 아들 내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들 상현이는 눈을 비비며 화장실로 직행했고 며느리 수진이는 퀭한 얼굴로 제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준이 깨니까 조용히 좀 해주세요. 제 생일이라는 말은커녕 아침 인사도 없이 다짜고짜 조용히 하라는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조용히 국그릇과 밥그릇을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는 내내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아들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밥을 허겁지겁 넘겼고 며느리는 반찬 투정하듯 젓가락만 깨작거렸습니다. 어머니, 저희 오늘 늦어요. 저녁은 알아서 챙겨 드세요. 준이는 제가 친정에 잠시 맡기고 출근할게요. 출근 준비를 마친 며느리가 현관에서 가방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아들도 넥타이를 고쳐 매며 뒤따라 말하더군요.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회사에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오늘은 도저히 시간을 못 내겠네. 주말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그놈의 주말에라는 약속은 몇 년째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는 빈말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만 한번 끄덕여 주었어요. 더는 기대도 서운함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에는 다시 정막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제 휴대폰이 띠링하고 울렸어요. 며느리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그리고 그 밑에는 커피와 작은 케이크가 그려진 모바일 상품권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어이가 없어서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제 평생을 바쳐 마련해준 집에서 제 손으로 끓인 미역국을 먹고 출근한 아들 내외가 보내온 칠순 축하가 고작 1만 원짜리 상품권 한 장이라니.
저는 그 메시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혼자 식탁에 앉아 식어버린 미역국에 밥을 말아 먹었어요.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속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느낌이 들었을 뿐이에요. 그렇게 소리 소문 없이 제 칠수는 지나갔습니다. 아들이 말한 주말은 어김없이 아무 일 없이 지나갔고 며느리는 자기가 보낸 상품권을 제가 썼는지 안 썼는지조차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그저 제 존재를 이 집의 가구쯤으로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손주 봐주는 기계. 딱 그 정도의 역할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보고 있는데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 내외의 표정이 유난히 밝아 보였어요. 며느리는 소파에 앉자마자 신이 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준이 돌잔치할 호텔 예약하고 왔어. 강남에 있는 특급 호텔인데 뷔페 음식이랑 분위기가 정말 끝내주더라. 마침 딱 한 타임 남았다고 해서 바로 계약금 걸고 왔지. 아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벌써? 그렇게 서둘러서? 호텔은 너무 비싸지 않아? 그러자 며느리가 기다렸다는 듯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가 뭘 몰라서 하는 소리야. 요즘 돌잔치는 그냥 밥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 이건 일종의 투자야, 투자. 어떤 사람들이 와서 축하해 주느냐에 따라 우리 준이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너가 회사 사람들이랑 거래처 사람들 부를 거 생각하면 아무 데서나 대충 할 수 없잖아. 나도 내 친구들 다 부를 건데 쪽팔리게 동네 식당에서 할 수는 없지. 저는 기가 막혀서 며느리를 쳐다보았습니다. 제 칠수는 1만 원짜리 상품권으로 떼어놓고 이제 겨우 첫 돌을 맞는 손주 생일은 호텔에서 수천만 원을 들여 치르겠다는 말이 쉽게 이해되지 않았어요. 제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얘야, 돌잔치를 꼭 그렇게까지 거창하게 해야 하니? 식구들끼리 조촐하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제 말에 며느리가 얼굴을 획 찌푸리며 대꾸했습니다. 어머니는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건 저희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그리고 요즘 다 이렇게 해요. 오히려 안 하는 게 이상한 거라니까요. 남들한테 무시당하기 싫으면 이 정도는 해야죠. 무시? 누가 누굴 무시한다는 거니? 분수에 맞게 사는 게 왜 무시당할 일이란 말이냐? 어머니, 옛날이랑 지금은 달라요. 그리고 이건 다 준이를 위한 거잖아요. 좋은 환경에서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고 싶은 부모 마음을 왜 몰라주세요? 옆에서 듣고 있던 아들이 거들었습니다. 엄마, 수진이 말이 맞아.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하더라고. 그리고 어차피 축의금 들어오면 어느 정도 메꿀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저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아들이지만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 아내의 허영심을 말리기는커녕 얄팍한 계산까지 해가며 동조하고 있는 모습에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과는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며느리는 신이 나서 돌잔치 때 입을 드레스와 헤어, 메이크업 이야기를 제잘거렸고 아들은 그런 아내의 비위를 맞추며 맞장구를 쳐댔습니다. 그 둘의 대화를 배경음악 삼아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분하고 억울해서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평생을 자식 하나만 바라보고 희생하며 살아온 결과가 고작 이런 취급이라니. 제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만 바라보고 누워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내 남은 인생도 저들의 들러리로 살다가
끝내야 하는 걸까?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더는 참지 않기로, 더는 희생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뒤척이다 말고 일어나 조용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스마트폰을 켰어요. 무얼 검색해야 할지도 모른 채 그저 손가락 가는 대로 화면을 넘겼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한적한 시골집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홀린 듯이 그 문구를 눌렀습니다. 화면에는 여러 지역의 시골집 매물들이 떠올랐어요. 그 중에서도 유독 제 눈길을 끄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안동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고즈넉한 기와를 얹은 작은 한옥이 보였습니다. 마당에는 작은 텃밭을 가꿀 수 있는 공간도 있었고 집 뒤로는 나지막한 산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어요. 복잡하고 시끄러운 서울과는 전혀 다른 시간이 멈춘 듯한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가격도 터무니없이 비싸지 않았어요. 지금 사는 이 아파트를 처분하면 저 집을 사고도 남을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그래, 여기다. 그것은 단순한 도피나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제 남은 인생을 위한 가장 절실하고 주체적인 선택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부동산 연락처를 저장했습니다. 내일 아침이 밝는 대로 연락해서 집을 내놓을 생각이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어요. 창밖으로 새벽의 푸르스름한 기운이 번져오고 있었습니다. 밤새 저를 짓누르던 답답하고 무거운 감정들이 신기하게도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대신 그 자리에는 설렘과 희미한 희망 같은 것들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겁니다. 상현 엄마도 준이 할머니도 아닌 오롯이 김인숙이라는 제 이름으로 살아갈 두 번째 인생의 시작 말입니다. 저는 거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새벽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짐했어요. 아주 멋지게 보란듯이 잘 살아보겠다고. 누구도 아닌 바로 저 자신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날 밤 제 인생의 항로를 완전히 바꿔버릴 결심을 한 저는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인 이른 새벽, 저는 어제 저장해둔 부동산 중개인의 번호로 조심스럽게 문자를 보냈어요. 사장님, 이른 시간에 죄송합니다. 아파트 매매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통화 편하신 시간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너무 이른 시간이라 답장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1분도 채 되지 않아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마도 저처럼 밤잠 설치고 새벽을 맞는 부지런한 분이신 것 같았어요. 사모님, 안녕하세요. 오오 부동산입니다. 문자 주셨네요. 생각보다 젊고 활기찬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사는 집을 좀 팔려고요.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좋은 값으로 팔아주셨으면 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주소와 동호수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시세랑 최근 거래 내역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집은 언제쯤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오늘 당장이라도 좋습니다. 다만 제가 집을 비운 사이에, 그러니까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 젊은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만 집을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이건 절대적으로 비밀로 해주셔야 합니다. 가족들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제 말에 수화기 너머의 중개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조금 당황한 눈치였죠. 하지만 이내 프로다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사모님. 알겠습니다. 사정이 있으시군요. 말씀하신 대로 보안 철저히 지키고 조용하게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오후에 저희가 먼저 한번 찾아뵙고
집 상태를 좀 봐도 괜찮을까요? 그렇게 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생각과 동시에 해냈다는 해방감이 온몸을 감쌌어요. 그날부터 저의 비밀스러운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출근하고 손주까지 어린이집에 가고 나면 텅 빈 집은 온전히 저만의 공간이 되었죠. 저는 가장 먼저 제 방에 있는 짐부터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장롱문을 여니 수십 년 묵은 세월의 흔적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빛바랜 사진첩, 꼬깃꼬깃 모아둔 낡은 편지들, 그리고 이제는 입지도 않는 촌스러운 옷가지들. 사진첩을 펼치자 까까머리 교복을 입은 아들 녀석의 해맑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때는 저만 보면 엄마 엄마 하고 달려와 안기던 착한 아들이었는데 어느새 저렇게 변해버렸을까요? 씁쓸한 마음에 사진첩을 덮으려다 문득 한 구석에서 제 젊은 시절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흑백 사진이었어요. 수줍게 웃고 있는 제 모습이 무척이나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저 사진 속의 아가씨가 김인숙이라는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살았더군요. 저는 그 사진을 조심스럽게 꺼내 따로 챙겼습니다. 상현 엄마의 흔적은 모두 버리더라도 김인숙의 기억은 가져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며칠 동안 저는 아들 내외 몰래 제 짐을 싸고 버리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마치 지난 세월의 군더더기를 떼어내는 의식과도 같았어요. 오후에는 부동산 중개인이 데려온 사람들이 집을 보러 왔습니다. 다들 집이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어 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그럴 수밖에요. 이 집은 제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는 제 인생 그 자체였으니까요. 집은 놀라울 정도로 빨리 팔렸습니다. 부동산에 내놓은 지 일주일 만에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신혼부부였는데 집을 보자마자 마음에 쏙 든다며 시세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을 불렀습니다. 이사도 최대한 빨리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에게는 모든 것이 완벽한 조건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가계약금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통장에 찍힌 가계약금 액수를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어요. 평생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제 손으로 이렇게 큰일을 해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식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르기로 한 날짜는 2주 뒤로 잡혔습니다. 이제 아들 내외에게 통보할 시간이었죠. 저는 일부러 그들이 가장 편안하게 쉬고 있는 저녁 시간을 택했습니다. 아들은 소파에 거의 눕다시피 한 자세로 스마트폰 게임을 하고 있었고 며느리는 손톱에 매니큐어를 바르며 뭐가 칼이 좋은지 킥킥거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 앞에 조용히 다가가 앉았습니다. 얘들아, 잠깐 나 좀 보렴. 제 낮은 목소리에 두 사람은 마지못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귀찮다는 듯이 물었어요. 왜요, 어머니? 무슨 할 말 있으세요? 응, 중요한 할 말이 있어서 그런다. 잘 들어. 저는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마른 장작처럼 건조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나 이 집 팔았다. 순간 거실의 모든 소음이 멈췄습니다. 아들은 게임을 하던 스마트폰을 떨어뜨렸고 며느리는 바르던 매니큐어 병을 소파에 엎지르고 말았어요.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아니 새파랗게 질려가는 것을 보니 평생 가슴에 응어리져 있던 체증이 한순간에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잠시 동안의 정적이 흐른 뒤 아들이 먼저 정신을 차리고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엄마, 지금 뭐라고 했어? 잘못 들은 거지? 집을 팔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글자 그대로의 뜻이다. 이 집 내가 팔았다고. 2주 뒤에 잔금 치르고
새 주인이 이사 들어올 거다. 그러니 너희는 그 전에 나가서 살 집을 알아보는 게 좋을 거야. 제 말이 끝나자마자 며느리가 비명 같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어떻게 저희랑 상의 한마디 없이 집을 팔아요? 이건 우리 집이기도 하잖아요. 저는 며느리를 차갑게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 얘야, 착각하지 마라. 이 집은 내 집이다. 내 평생을 바쳐번 돈으로 내 이름으로 산 내 집이야. 너희는 그저 내 집에 잠시 몸만 붙여 살았던 세입자나 마찬가지고 세입자에게 집 팔 때 통보해주는 집주인 봤니? 말도 안 돼. 어떻게 저희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럼 저희는 어디 가서 살라고요? 당장 2주 안에 어디서 집을 구해요. 며느리가 악을 쓰며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도 옆에서 사색이 되어 저에게 매달렸어요. 엄마, 제발. 뭔가 오해가 있었던 거야. 우리가 잘못했어. 엄마 칠순 그렇게 보낸 거 정말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그러니까 제발 계약 취소해줘. 위약금은 우리가 어떻게든 마련할게. 응? 제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눈물과 변명에 놀아나고 싶지 않았어요. 위약금? 너희한테 그럴 돈이 있기는 하고 호텔 돌잔치 계약금은 뭘로 치렀니? 아마 그것도 내 돈이었겠지. 됐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내가 수십 년을 참고 살았으니 너희도 이제 니들 힘으로 한번 살아봐.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라는 걸 직접 겪어봐야 정신을 차리겠지. 저는 제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문 밖에서는 두 사람의 울음소리와 고함이 뒤섞여 들려왔지만 제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은 전쟁터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하루가 멀다고 제 방문을 두드리며 울고불고 사정했지만 저는 한 번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자기 친정에 전화를 걸어 엉엉 울며 하소연했지만 오히려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했길래 그 지경이 됐냐는 핀잔만 들었는지 더 서럽게 울더군요. 그 와중에도 그들은 호텔 돌잔치만큼은 포기하지 못했는지 어떻게든 저를 설득해 집 파는 것을 막아보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제 결심은 그 어떤 것으로도 되돌릴 수 없었어요. 저는 이미 안동의 한옥 계약금까지 모두 치른 상태였습니다. 마침내 이삿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제 집만 실을 작은 용달차 한 대를 불렀어요. 제 방에 있던 낡은 장롱과 옷가지 몇 개, 그리고 제가 아끼던 책 몇 권이 짐의 전부였습니다. 제 짐이 빠져나간 텅 빈 거실을 보니 시원섭섭한 마음이 들더군요. 아들 내외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소파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지나쳐 아들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미리 써두었던 편지 한 장을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엄마가 아닌 김인숙으로 살겠다. 찾지 마라. 짧은 두 문장이었지만 제 평생의 의지가 담긴 말이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데 아들이 뒤따라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정말 우리 버리고 갈 거야? 아들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저는 아들의 손을 조용히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버리는 게 아니다. 독립시키는 거지. 너도 이제 40인데 언제까지 엄마 치마폭에 쌓여 살래? 그리고 나도 이제 내 인생 좀 살아보자. 평생 너희 뒷바라지만 하다가 죽기는 너무 억울하지 않니?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아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용달차 조수석에 앉아 점점 멀어지는 아파트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십 년의 희로애락이 담긴 곳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런 미련이 남지 않았어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이 마치 제 과거의 삶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어요. 기차가 한강 다리를 건너는 순간 제 휴대폰이 시끄럽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번갈아 가며 거는 전화였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원 버튼을 길게 눌렀습니다. 화면이 까맣게 변하며 모든 소음이 사라졌어요. 그제야 비로소 완전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고 모든 것이 새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안동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는 늦은 오후였습니다. 서울의 텁텁하고 매캐한 공기와는 전혀 다른 맑고 상쾌한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크게 심호흡을 한번 하고 나섰습니다. 약속 장소에는 안동의 부동산 사장님이 미리 나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인상 좋은 중년의 여성이었는데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김인숙 선생님 맞으시죠?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화로만 뵙다가 이렇게 직접 뵈니 훨씬 좋으시네요. 사장님도 먼 길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이제부터 제 이웃이 되실 분인데 당연히 마중 나와야죠. 바로 댁으로 가시죠. 가서 집도 한번 둘러보시고 동네 구경도 좀 하셔야죠. 사장님의 차를 타고 시내를 벗어나자 창밖으로 논과 밭이 펼쳐진 한적한 시골 풍경이 나타났습니다. 굽이굽이 좁은 길을 따라 한참을 들어가니 나지막한 돌담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이 보였어요. 제 새로운 보금자리는 그 마을의 가장 안쪽 야트막한 산을 등지고 있는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집을 마주하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작게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정겹고 아늑한 느낌이었어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석가래와 고풍스러운 기와지붕, 그리고 잘 다듬어진 마당의 작은 정원까지 모든 것이 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어떠세요, 선생님? 마음에 드세요? 사장님이 제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정말 좋아요. 제가 꿈에 그리던 그런 집이네요. 안으로 들어서자 삐걱거리는 마루 소리가 저를 반겼습니다. 집은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았는지 구석구석 손볼 곳이 많아 보였지만 오히려 그 점이 더 마음에 들었어요. 제 손으로 직접 쓸고 닦고 가꾸면서 이 집을 온전한 제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집 구경을 마치고 마루에 걸터 앉아 있으니 어디선가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풍겨왔어요. 저녁 준비를 하는 이웃집의 냄새인 듯 했습니다. 그때 돌담 너머로 웬 할머니 한 분이 고개를 쑥 내밀며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거기 새로 이사 온 양반이요? 저녁은 먹었소? 제가 어리둥절해서 쳐다보고 있으니 할머니는 성큼성큼 마당으로 들어와 제 손에 뜨끈한 뚝배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마침 찌개 끓이는 김에 좀 많이 끓였어. 이사 첫날인데 밥은 제대로 챙겨 먹었을까 싶어서. 별건 아니지만 이거나마 먹고 기운 내쇼. 저는 생각지도 못한 환대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서울 아파트에서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수년을 살았는데 이곳 사람들은 처음 보는 저에게 이렇게 따뜻한 정을 베풀어 주었어요. 아이고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아직 짐도 다 못 풀어서 저녁 걱정하고 있었는데 어르신은 무슨 말 편하게 하쇼. 나는 저 건너 집에 사는 박씨 할매요. 앞으로 자주 보게 될 텐데 잘 지내봅시다. 박씨 할머니를 시작으로 동네 어르신들이 하나둘씩 저희 집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제 이사를 축하한다며 집에서 가져온 반찬이며
떡을 내밀었어요. 저는 그분들과 함께 마루에 둘러앉아 생전 처음으로 이웃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시끌벅적하고 정겨운 분위기 속에서 저는 외로움이나 서러움 대신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곳 안동에서라면 정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집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마당 한쪽에 작은 텃밭을 일구는 것이었어요. 상추, 고추, 깻잎 같은 채소들을 심고 매일 아침 물을 주며 정성껏 돌봤습니다. 흙을 만지고 있으니 그동안 제 마음속에 쌓여있던 화와 응어리들이 조금씩 풀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식물들이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은 큰 기쁨이었죠. 몸을 움직여 땀을 흘리니 자연스럽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졌습니다. 저는 평생 해온 요리 솜씨를 살려 작은 밥집을 한번 열어보고 싶었어요. 거창한 식당이 아니라 제가 텃밭에서 직접 키운 채소와 안동의 신선한 재료들로 정성껏 차려내는 건강한 집밥을 파는 곳 말입니다. 여행객들이나 동네 사람들이 잠시 쉬어가며 따뜻한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랑방 같은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인숙시의 곳간이라고 정했습니다. 곳간이라는 말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제 인생의 소중한 경험과 손맛을 차곡차곡 쌓아두었다가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싶었죠. 저는 읍내에 나가 작은 가게 자리를 알아보았습니다. 마침 오래된 한옥을 개조한 아담한 공간이 매물로 나와 있었어요. 보자마자 여기다 싶었죠. 저는 망설이지 않고 그 가게를 계약했습니다. 가게를 꾸미는 일은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낡은 벽지를 뜯어내고 하얗게 페인트 칠을 하고 오래된 나무 테이블과 의자를 사다 깨끗하게 닦아 개치했어요. 젊은 사람들의 감각을 배우고 싶어서 동네 청년이 운영하는 카페에 찾아가 SNS 운영법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인스타그램이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 사진 한 장으로 제 가게와 음식을 알릴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하고 재미있었어요. 하루하루가 배움과 도전의 연속이었지만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아있다는 것을 실감하는 활기찬 나날들이었죠. 가게 오픈 준비가 한창일 때 저에게 뜻밖의 동업자가 생겼습니다. 바로 옆집에 사는 박 선생이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다 정년 퇴임하고 고향으로 내려오신 분이었는데 늘 점잖고 조용한 분이라 몇 번 인사만 나눈 게 전부였어요. 어느 날 저녁 그분이 수줍은 표정으로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김 선생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네, 박 선생님. 어서 들어오세요. 저는 박 선생을 마루로 안내하고 시원한 매실차를 한 잔 대접했습니다. 박 선생은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요즘 읍내에 식당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을까 해서요. 보탬이라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평생 모은 게 책밖에 없습니다. 서울에 있는 서재에도 가득하고 이 집에도 둘 곳이 없을 정도지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 책들을 가게에 들여놓고 손님들이 자유롭게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맛있는 음식과 좋은 책이 함께하는 공간이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까요? 박 선생의 제안은 정말이지 놀라웠습니다. 저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아이디어였어요. 맛있는 밥도 먹고 향긋한 차를 마시며 편안하게 책도 읽을 수 있는 공간이라니 생각만 해도 근사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주시면 저야 너무 감사하죠. 하지만 선생님의 귀한 책들을
제가 함부로 받아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하, 귀하기는요. 그저 먼지만 쌓여가는 것들인걸요. 오히려 제 책들이 새로운 주인을 만나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시니 제가 더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렇게 박 선생과의 동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가게 인테리어를 구상하고 책장을 짜고 수백 권의 책을 옮겨와 보기 좋게 정리했어요. 함께 땀 흘리며 일하는 동안 우리는 나이를 넘어선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박 선생은 저에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저는 그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며 서로의 빈 곳을 채워주었죠. 제 인생에 이런 멋진 친구가 생기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안동에 오기로 한 제 결정이 얼마나 옳았는지를 다시 한번 실감하는 순간이었어요. 제가 안동에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일구며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보내고 있을 무렵 서울에 남겨진 아들 내외는 혹독한 현실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들의 소식을 직접 들은 것은 아니었어요. 서울에 사는 먼 친척뻘 동생이 가끔 전화를 걸어와 조심스럽게 그들의 근황을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떠난 후 아들 내외는 당장 살 곳이 없어져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2주라는 시간은 너무나도 짧았죠. 그동안 제 덕에 서울 시내 좋은 아파트에서 편하게 살다가 갑자기 길바닥에 나앉을 신세가 되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을 겁니다. 결국 그들은 부랴부랴 경기도 외곽에 있는 작은 빌라 전세를 겨우 구했다고 해요. 보증금이 모자라 아들이 회사에서 대출까지 받았다고 하더군요. 이삿날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고 합니다. 며느리는 그 와중에도 자기가 아끼던 명품 가방과 비싼 유모차, 아기 옷들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고, 아들은 그런 아내에게 지금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며 소리를 지르며 싸웠다고 해요. 결국 며느리는 울며 겨자 먹기로 자기가 애지중지하던 물건들을 중고 거래 사이트에 헐값으로 내다 팔아 이사 비용과 부족한 생활비를 겨우 마련했다고 들었습니다. SNS에 자랑하던 화려한 삶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이죠. 그제야 며느리는 자기가 누리던 모든 것들이 자기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바로 제가 평생을 바쳐 이룬 것 위에 세워진 신기루였다는 사실을 조금은 깨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에서의 삶은 팍팍함 그 자체였습니다. 무엇보다 돈 문제가 그들의 발목을 잡았어요. 관리비 한 푼 내지 않고 살다가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월세와 각종 공과금은 그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넉넉했던 생활비가 끊기자 그들은 매일같이 돈 문제로 얼굴을 붉히며 다투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게 다 너가 엄마한테 함부로 해서 그런 거잖아. 어떻게 엄마 칠순을 그깟 상품권 하나로 때울 생각을 해? 아들은 뒤늦게 후회하며 며느리를 탓했고, 뭐, 이제 와서 그게 내 탓이라는 거야? 그럼 너는 옆에서 뭐 했어? 어머니가 집 판다고 했을 때 제대로 맡기나 했냐고. 능력 없는 가장이 누굴 탓해. 며느리도 지지 않고 악을 쓰며 대들었다고 합니다.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이였을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팍팍한 현실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부서져 내리는 모래성과도 같았던 것이죠. 결국 며느리는 참다 못해 자기 친정에 손을 벌리기로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울면서 전화를 걸어 엄마 나 좀 도와줘. 상현 씨 월급만으로는 도저히 생활이 안 되라며 사정을 이야기했지만 돌아온 것은 따뜻한 위로가 아닌 싸늘한 냉대뿐이었다고 해요. 며느리의 친정 부모님은 오히려 딸을 나무라기 시작했습니다. 쯧쯧, 그러게 내가 시어머니한테 잘하라고 몇 번을 말했니? 복덩어리를 제 발로 걷어찬 멍청한 년.
너가 조금만 더 지혜로웠어 봐. 서울에 있는 그 번듯한 아파트가 다 네 것이 되는 거였는데 사위한테 집 한 채 못 받고 시집간 것도 속상해 죽겠는데 이제는 있는 집까지 뺏겨서 빌라 전세로 옮겼다고? 아이고, 내가 창피해서 어디 가서 얼굴도 못 들겠다. 당분간 우리 집에 연락도 하지 마라. 믿었던 친정 부모님마저 자신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걷어찬 바보 취급하며 외면하자 며느리는 엄청난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그제야 비로소 깨달았을 겁니다. 자신의 가치가 강남 아파트에 사는 며느리라는 허울에 있었다는 것을요. 그 허울이 벗겨지자 자기 편은 아무도 없다는 잔인한 현실과 마주하게 된 것이죠.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고 해요. 그 작은 빌라의 차가운 거실 바닥에 앉아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철없는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제가 그동안 자신들에게 얼마나 크고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 주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후회는 언제나 뒤늦게 찾아오는 법이죠. 그들이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허우적거리는 동안 저는 안동에서 제2의 인생을 멋지게 꽃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겪는 고통이 제게는 조금도 통쾌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안쓰럽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 뿐이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던가요? 언젠가 그들이 스스로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자기 힘으로 일어서는 날이 온다면 그때는 저도 그들을 다시 한번 품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막연한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어요. 지금은 저 자신을 돌보고 제 행복을 찾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스스로 상처를 치유하고 성장할 시간이 필요한 것이었고요. 인숙 씨의 고가는 그렇게 세상에 문을 열었습니다. 박 선생의 책들이 빽빽하게 들어찬 책장과 제가 밤낮으로 정성껏 가꾼 작은 화분들, 그리고 따스한 햇살이 비단처럼 쏟아져 들어오는 널찍한 창가 자리는 제가 마음속으로 그려왔던 것보다 훨씬 더 아늑하고 정겨운 모습이었어요. 오픈 첫날, 저는 동이 트기도 전인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찬물에 세수를 하고 가장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마치 제 인생의 새로운 첫날을 맞는 신부처럼 마음이 설레고 떨려왔어요. 주방에 들어서자 가장 먼저 거대한 가마솥에 뽀얀 쌀밥부터 안쳤습니다. 최고의 밥맛을 위해 일부러 읍내에서 가장 좋은 쌀을 구해왔죠. 텃밭에서 이슬을 머금은 채 갓 따온 상추와 깻잎, 고추로는 신선한 무침과 볶음을 만들고 몇 년간 잘 묵혀둔 제 손맛의 정수인 구수한 청국장을 뚝배기에 담아 보글보글 끓여냈습니다. 가게 안을 가득 채우는 맛있는 냄새를 맡고 있으니 지난 수십 년간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가족들을 위해 밥을 짓던 기억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희열과 뿌듯함이 온몸으로 밀려왔습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위한 희생이나 봉사가 아닌 온전히 저 자신을 위한 즐거운 창조의 과정이었으니까요. 가게 문을 열자마자 약속이라도 한 듯 가장 먼저 찾아와 준 손님은 동네 어르신들이었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제 손을 덥석 잡고 아이고 인숙 씨, 이 좋은 날을 맞이했네. 대박 나쇼? 하고 외치며 자기 일처럼 한박 웃음을 지으셨고 동네 청년회장이라는 듬직한 젊은이는 어르신, 저희 동네에 이렇게 멋진 곳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며 커다란 개업 축하 화분을 가게 입구 가장 좋은 자리에 놓아주었어요. 그리고 제게 든든한 동업자이자 말벗, 인생의 친구가 되어준 박 선생은 가장 좋은 창가 자리에 앉아 두툼한 책을 펼쳐든 채 흐뭇한 미소로 가게 안 풍경을 조용히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제 대표 메뉴인 칠순 잔치상을
정성껏 차려 대접했어요. 사실 칠순 잔치상이라는 이름은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박혀있던 작은 응어리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아들 내외에게 외면당했던 그날, 제가 그토록 받고 싶었던 그 따뜻한 밥상을 이제는 제 손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차려주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싶었던 마음이었죠. 하지만 막상 정성껏 차린 음식을 앞에 두고 행복하게 드시는 손님들의 환한 얼굴을 마주하니 제 마음속의 서운함과 원망은 봄눈 녹듯이 사르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따뜻하고 충만한 행복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 음식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를 되새기는 아픔이 아니라 현재의 기쁨과 정을 나누는 소중한 매개체가 되어주고 있었어요. 어머, 인숙 씨. 음식 솜씨가 보통이 아니네 그려. 서울에서 이름난 한정식집 주방장이라도 하셨어? 이 청국장은 구수함이 달라. 할머니, 이 고사리 나물무침 진짜 맛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부드럽고 맛있어요? 비법 좀 알려주세요. 쏟아지는 칭찬에 저는 수줍게 웃으며 별거 아닙니다. 그저 시간과 정성이 약이지요. 하고 손사래를 쳤지만 광대뼈까지 올라가려는 입가의 미소는 도저히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지막 손님까지 배웅하고 가게 정리를 마친 뒤 텅 빈 홀에 혼자 앉아 하루 수입을 정산하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꼬깃꼬깃한 지폐와 동전들을 하나하나 세어보는데 그 돈의 액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 제 힘으로 제 이름 석자 김인숙으로 번 제 인생의 첫 돈이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 돈을 두 손으로 소중하게 감싸 가슴에 품고 한참 동안이나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인숙 씨의 고가는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안동 읍내의 작은 명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어르신들의 사랑방이자 쉼터 역할을 톡톡히 했지만 곧 그윽한 음식 맛과 편안한 분위기에 대한 입소문이 퍼지면서 하나둘씩 젊은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제게 SNS 사용법을 가르쳐 주었던 동네 카페의 젊은 청년 사장이 자기 인스타그램에 저희 가게를 소개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전문가용 카메라로 칠순 잔치상 사진을 예술작품처럼 찍어 올렸고 그 아래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해시태그 안동 맛집, 해시태그 인생 맛집, 해시태그 인숙씨 이곳간, 해시태그 할머니 표 오마카세, 해시태그 JMT, 해시태그 위로가 필요할 때 단순한 밥집이 아니다. 할머니의 인생이 담긴 따뜻한 위로를 맛볼 수 있는 곳. 도시의 삶에 지쳤다면 꼭 한번 들러보시길. 젊은이들이 쓴다는 해시태그와 함께 올라간 그 게시물은 순식간에 좋아요 수백 개를 받으며 온라인 세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사진 속에는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돌솥밥과 정갈하게 차려진 10여 가지의 다채로운 반찬, 그리고 구수한 청국장이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먹음직스럽게 담겨 있었죠. 그 게시물을 본 전국의 젊은 여행객들이 지도를 찾아가며 저희 가게를 방문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또다시 각자의 SNS에 감동적인 후기를 올리면서 인숙 씨의 고가는 주말이면 번호표를 받고 1시간 이상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그야말로 핫플레이스가 되었습니다. 사장님, 저희 서울에서 이거 먹으려고 일부러 왔어요. 칠순 잔치상 2인분 주세요. 저희는 4명인데 혹시 여기 안동 소주나 막걸리도 파나요? 이 안주에 술이 빠질 수 없죠. 주말이면 가게는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젊은이들의 밝은 에너지와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만 몸이 힘든 줄도 몰랐어요. 오히려 제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행복해하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온몸에 에너지가 솟아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나이가 어느새 70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을 정도였죠. 가게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바빠지자 저는 동네에서 소일거리를 찾으시던 박씨 할머니와 또 다른 어르신 두 분을 주방 보조와 서빙을 도와주실 아르바이트생으로 정식 고용했습니다. 일자리가 생겨서 좋다며 아이처럼 기뻐하시는 어르신들의 주름진 얼굴을 보니 제가 누군가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더욱 큰 보람과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한가한 시간에 마루에 앉아 박 선생과 함께 매실차를 마시고 있는데 가게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자신을 지역 방송국 PD라고 소개한 젊고 정중한 목소리의 남자였어요. 여보세요? 거기 인숙 씨의 곡간 맞습니까? 저는 KBC 방송국 귀촌시대 제작팀의 박준영 PD라고 합니다.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시죠?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귀촌에 성공해서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살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담는 다큐멘터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 사장님의 특별한 사연을 접하고 제작진 모두가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꼭 한번 만나 뵙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방송 출연이라니 저는 놀라서 손사래부터 쳤습니다. 아이고, 제가 뭘 안다고 텔레비전에 나간단 말입니까? 저는 그저 밥 짓는 평범한 늙은이일 뿐인데요. 다른 훌륭하고 대단한 분들 많을 텐데 그분들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저희는 바로 선생님처럼 평범하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은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찾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용기 있는 선택과 새로운 도전이 지금 이 시간에도 각자의 삶의 무게에 힘겨워하는 많은 분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주실 수 있을 거예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잠시만이라도 좋으니 한번 만나 뵙고 이야기만이라도 나눠주시면 안 될까요? PD의 진심이 담긴 끈질긴 설득에 저는 마지못해 약속을 잡았습니다. 며칠 뒤 커다란 카메라와 조명 장비를 든 젊은이들이 가게를 가득 채웠어요. 처음에는 수많은 렌즈 앞에서 어색하고 쑥스러워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얼굴만 붉혔지만 제 곁을 지키던 박 선생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해주었습니다. 김 선생, 이건 자랑이 아니라 기록이요. 김인숙이라는 한 사람이 얼마나 멋지게 살아왔고 또 앞으로 얼마나 멋지게 살아갈 것인지를 후대에 남기는 아주 소중한 기록 말이요. 그러니 아무것도 꾸미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시오. 그의 묵직한 격려에 저는 마음을 열고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악착같이 살았던 지난 날들, 모든 것을 바쳤던 아들 내외와의 갈등,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이곳 안동에 오게 된 과정까지. 물론 아들 내외를 원망하고 탓하는 대신 모든 것이 결국 제 자신을 찾기 위한 필연적인 선택이었다는 점을 담담하게 강조했습니다. 방송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당연시되던 시대의 한 늙은 할머니가 그 모든 굴레를 벗어던지고 스스로의 힘으로 제2의 인생을 개척한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함께 뜨거운 감동을 주었던 모양이에요. 방송이 나간 다음 날부터 가게는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저를 응원한다며 일부러 찾아온 손님들로 가게는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발 디딜 틈이 없었죠. 저는 졸지의 안동의 슈퍼할매, 우리들의 롤모델이라는 새로운 별명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어둡고 좁은 방구석에 갇혀있던 상현 엄마나 준이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인숙 씨의 곡간의 당당한 대표,
김인숙이었습니다. 박 선생과 함께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며 웃음꽃을 피우고 가게를 찾아온 젊은 청년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려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인생 이야기를 나누는 제 모습이 저는 참 마음에 들었어요. 제 통장에는 평생 만져보지 못했던 큰돈이 차곡차곡 쌓여갔고 제 얼굴에는 말을 날 없이 건강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거울을 보니 서울에 있을 때보다 오히려 훨씬 젊고 생기 있어진 것 같았어요.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늙는 게 아니라 가슴속에 꿈을 잃었을 때 비로소 늙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비로소 온몸으로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진짜 봄날은 바로 지금 이곳 안동에서 눈부시게 활짝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경기도 외곽의 낡고 볕 안 드는 빌라에서는 무겁고 차가운 현실의 무게가 한 가족을 사정없이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아들 상현이는 매일같이 반복되는 야근과 실적 압박 그리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 상사의 모욕적인 언사에 하루하루 영혼이 갈려나가는 기분이었어요. 예전에는 퇴근 후 굳게 닫힌 현관문을 열면 아들 왔니? 고생 많았다라는 저의 따뜻한 목소리와 함께 맛있는 냄새가 풍기는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고 집안은 언제나 깨끗하게 정돈되어 그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를 기다리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가 쌓여 악취가 나는 싱크대와 안에 수진이의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바가지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날도 아들은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지옥 같은 퇴근길을 거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와는 아침에 또다시 돈 문제로 목에 핏대를 세우며 크게 다툰 터라 집안에 들어서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죠. 아니나 다를까 아내는 등을 돌린 채 누워 자는 척을 하고 있었고 갓난아이는 돌봐주는 사람 없이 차가운 거실 바닥에서 홀로 울고 있었습니다. 거실은 아기 장난감과 제때 치우지 않은 빨랫감, 배달 음식 용기들이 뒤엉켜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쉰 아들은 아이를 안아달래며 차갑게 식어버린 배달 족발을 꾸역꾸역 입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거실 한쪽에 먼지가 뽀얗게 쌓여있는 우편물 더미를 발견했어요. 뜯어보지 않아도 그 내용물은 뻔했습니다. 연체된 관리비, 대출이자, 한도를 초과한 카드값 고지서들이었죠. 봉투를 뜯어볼 용기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이 모든 끔찍한 현실을 잠시라도 잊고 싶다는 생각에 아무런 의미 없이 TV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귀청이 떨어져라 시끄러운 아이돌의 예능 프로그램 보기만 해도 답답한 정치인들의 싸움으로 가득한 뉴스, 현실성 없는 사랑 이야기만 늘어놓는 지루한 드라마를 되는 대로 넘기던 그의 손가락이 어느 한 채널에서 무심코 멈췄습니다. 화면에는 낯익으면서도 동시에 지독하게 낯선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고즈넉한 한옥과 푸른 자연, 그리고 정겨운 사람들. 귀촌시대 마이너스 안동편이라는 자막이 화면 하단에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멍하니 화면을 보고 있던 아들의 눈이 다음 순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거세게 흔들리며 커졌습니다. 화면 속에서 세상 가장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님을 맞이하고 있는 한 여인.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몸에 꼭 맞는 깔끔한 앞치마, 그리고 무엇보다 이전에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생기 넘치고 자신감 가득한 그 표정. 바로 그의 어머니 김인숙이었습니다. 아들은 자기도 모르게 리모컨을 떨어뜨리고 TV 앞으로 기어가듯 다가갔습니다. 화면 속의 저는 아들이 지난 수십 년간 알고 지내온 엄마가 아니었어요. 비싼 아파트 거실 소파에 미라처럼 앉아 무표정한 얼굴로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보던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무기력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가게에서 자신의 힘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행복을 나눠주며 그 누구보다 활기차게 살아가는 자랑스러운 사장님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멀리서 찾아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많이들 드시고 좋은 기운 받아가세요. 이 나물은 제가 어제 새벽에 직접 뜬 텃밭에서 키운 거라 아주 신선하고 맛있을 거예요. 인터뷰 장면에서는 조금은 떨리지만 단단하고 힘 있는 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서울에서의 삶이요? 물론 나쁘지 않았죠.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건 진짜 제 삶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언제나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할머니로만 살았으니까요. 제 이름 석자가 뭔지도 잊고 살았죠. 이곳 안동에 와서 흙을 만지고 제 손으로 음식을 만들고 사람들과 정을 나누면서 비로소 제 이름 김인숙을 되찾은 기분입니다. 부끄럽지만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순간이에요. 아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커다란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한 엄청난 충격이 온몸을 휩쌌어요. 엄마가 행복하다고? 우리 없이도?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우리 때문에 평생을 불행했던 엄마가 우리를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진짜 행복을 찾았다고? 아들의 가슴 속에서는 뭐라?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거대한 소용돌이가 되어 휘몰아쳤습니다. 엄마에 대한 애틋한 그리움, 가슴을 찢는 듯한 미안함, 그리고 아주 희미하고 이기적인 원망과 배신감까지. 그는 당장이라도 아내를 깨워 이 믿을 수 없는 현실을 함께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진아, 정수진, 빨리 일어나봐. 제발 이것 좀 보라고. 빨리. 아들의 다급하고 절박한 목소리에 등을 돌리고 자는 척하던 며느리가 신경질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왜 그래 또? 밤중에 무슨 난리야? 사람 잠 좀 자자. 그런 소리 할 때가 아니야. 이것 좀 봐. TV 좀 보라고. 며느리는 짜증이 가득한 얼굴로 마지못해 몸을 돌려 TV 화면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 역시 남편과 똑같은 표정으로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죠. 화면 속에서 당당한 주인공으로 빛나고 있는 저의 모습은 초라하고 냄새나는 빌라에서 현실에 찌들어가는 자신의 모습과 너무나도 선명하게 대조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들 없이도 저렇게 멋지고 당당하게, 아니 자신들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며느리에게 엄청난 충격과 함께 견딜 수 없는 패배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를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구시대의 늙은이, 우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 정도로 은연중에 무시하고 생각했던 자신의 오만함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죠.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무겁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의 탓을 하며 이전처럼 유치하게 싸우지 않았어요. 대신 깊은 침묵 속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들의 뼈아픈 과오를 되돌아보고 곱씹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가장 먼저 그토록 자신의 분신처럼 집착하던 인스타그램 계정을 영구히 삭제했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짓된 행복과 허영이 얼마나 부질없고 공허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먼지가 뽀얗게 쌓여있던 노트북을 꺼내 결혼과 동시에 포기해야 했던 자신의 경력을 살려 재택근무가 가능한 작은 디자인 회사의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역시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현실을 회피하기 위해 술에 취해 늦게 들어오거나 주말 내내 잠만 자며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지 않았어요.
회사 일에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매달렸고 그의 성실한 모습에 상사도 조금씩 그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는 말없이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기 시작했어요. 텅 빈 냉장고를 채우기 위해 주말 아침 일찍 마트에 가고 낑낑거리며 무거운 쓰레기 봉투를 내다 버리는 그의 뒷모습은 비록 예전보다 훨씬 초라하고 고단해 보였을지언정 훨씬 더 가장다워 보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주말이 되자 아들은 며칠 밤낮을 고민한 끝에 도저히 안 되겠는지 아내에게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나 엄마 보러 안동에 좀 다녀와야겠어.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추고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왜 이제 와서 그런 용기를 내는 거야? 라는 원망과 나도 어머님을 뵙고 싶어라는 간절함이 뒤섞여 복잡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가서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죄해야지. 어머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더라도, 아니, 우리를 평생 안 보신다고 하더라도 그게 자식된 마지막 도리인 것 같아. 아들의 진심이 담긴 목소리에 며느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나도 갈래. 나도 같이 가서 어머님께 잘못했다고,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라도 꼭 말씀드리고 싶어. 그렇게 두 사람은 다음 날 새벽 잠든 아이를 조심스럽게 차에 태우고 무작정 안동으로 향했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인숙 씨의 곳간이라는 6글자를 찍는 아들의 손가락은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안동까지 가는 길은 생각보다 훨씬 더 멀고도 험난했습니다. 하필이면 주말이라 꽉 막힌 고속도로 위에서 차 안의 세 식구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을 깨고 싶지 않다는 듯 카시트에 앉은 아이마저 깊이 잠들어 있었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정체 모를 음악 소리만이 그들의 불안한 마음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아들은 터질 듯한 심장을 애써 진정시키며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고 며느리는 차마 남편의 얼굴을 볼 용기가 나지 않아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만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은 온통 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엄마는 우리를 보면 어떤 표정을 지으실까? 문전박대하며 소금을 뿌리지는 않으실까? 아니면 아예 모르는 사람인 척 차갑게 외면하실까? 수만 가지의 두려운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들을 괴롭혔을 거예요. 몇 시간을 쉬지 않고 달려 해가 길게 늘어지며 붉게 타들어갈 무렵에야 그들은 겨우 안동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낯선 읍내의 좁은 골목길로 들어서자 저 멀리서 TV 화면에서 보았던 아담하고 정겨운 나무 간판이 보였습니다. 인숙 씨의 곳간. 차에서 내린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가게 앞에 망부석처럼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화면으로 본 것보다 훨씬 더 정겹고 따뜻한 기운이 감도는 가게였어요. 너른 창문 너머로는 저녁 장사를 준비하는 은은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안에서는 벌써부터 자리를 잡은 손님들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담장 너머로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행복한 풍경의 중심에는 쉴 새 없이 분주하게 움직이면서도 얼굴에 편안한 미소를 잃지 않는 제가 있었습니다. 막걸리 주전자를 들고 손님들에게 술을 따라주고 아이 손님에게는 다정하게 말을 건네며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빈 그릇을 능숙하게 치우는 저의 모든 움직임에는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자신감과 삶의 여유가 넘쳐 흘렀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차마 가게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저 평화로운 공간에 끼어들 자격이 없다고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저토록 행복해 보이는 엄마의 공간을 자신들의 불행하고 초라한 존재로 망쳐버리고 싶지 않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들은 한참을 그렇게 가게박 어둠 속에 숨어 서성였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죄인처럼 혹은 초대받지 못한 이방인처럼 어떡하지? 자신이 없어. 그냥 오늘은 돌아갈까? 며느리가 거의 울먹이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들도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마른 침만 삼키며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대로 비겁하게 돌아선다면 평생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왕 여기까지 왔는데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어. 엄마 얼굴이라도 제대로 뵙고 가야지. 손님인 척 들어가자. 그냥 조용히 밥만 먹고 나오자. 결국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마치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사람처럼 큰 결심을 하고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딸랑하는 맑은 종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리며 그들을 맞았고 안으로 들어서자 구수하고 맛있는 음식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가게 안은 이미 저녁 식사를 하러 온 손님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행히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구석에 작은 테이블 하나가 비어 있었죠. 그들은 다른 손님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최대한 고개를 숙이고 몸을 낮추며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주방에서 분주하게 일하던 동네 할머니 한 분이 그들을 발견하고 반갑게 물었습니다. 아, 2명이요. 아기까지 셋입니다. 메뉴판을 받아들었지만 긴장한 탓에 글자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시선은 온통 주방과 홀을 오가며 능숙하게 손님들을 응대하는 제 모습에 못 박힌 듯 고정되어 있었어요. 잠시 후 제가 시원한 물이 담긴 주전자를 들고 그들의 테이블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주문하시겠어요? 저희 집은 처음이신가 보네요. 칠순 잔치상이 제일 인기가 많아요. 물을 따라주기 위해 무심코 고개를 숙였던 제가 테이블에 돌처럼 굳어 앉아 있는 두 사람과 정면으로 눈이 마주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찰나의 미세한 놀라움과 당혹감, 그리고 이내 차갑게 굳어지는 그 표정의 변화를 그들은 똑똑히 보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의 동요는 아주 잠시뿐이었어요. 저는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마치 길에서 마주친 모르는 사람에게 하듯 지극히 사무적인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뭐로 주문하시겠어요?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푹 숙였습니다. 엄마라는 단 2글자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뜨거운 돌덩이가 되어 차마 입 밖으로 터져 나오지 않았어요. 며느리 역시 완전히 얼어붙은 채 눈만 하염없이 끔뻑이고 있었죠. 그 숨막히는 정적을 깨고 아들이 겨우 모기만 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 칠순 잔치상 2인분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저는 그 어떤 감정도 담지 않은 목소리로 대답하고는 뒤돌아서서 아무렇지 않게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 차갑고 무심한 뒷모습이 그 어떤 매서운 꾸짖음이나 원망의 말보다도 훨씬 더 아프게 아들 내외의 가슴을 날카롭게 후벼 팠습니다. 잠시 후 제가 직접 차린 칠순 잔치상이 그들의 테이블 위에 조용히 놓였습니다. 정갈하고 아름답게 담긴 12가지의 반찬,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뜨끈한 돌솥밥, 뚝배기에서 먹음직스럽게 보글보글 끓고 있는 청국장. 그들이 그토록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고 외면했던 바로 그 정성 가득한 밥상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은 분명 세상에서 가장 맛있었지만
그들에게는 마치 쓰디 쓴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한술 한술 밥을 뜰 때마다 걷잡을 수 없는 죄책감이 뜨거운 눈물이 되어 목을 메이게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그들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떨리는 손으로 지갑에서 돈을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려는데 어느새 귀신같이 다가온 제가 그의 손을 단호하게 막았습니다. 그리고는 얼음장처럼 차갑지만 그 안에 슬픔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어요. 밥값은 됐다. 아들이 고개를 들어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대신 너희가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어떤 인간이 될 건지, 니들 삶으로 나한테 증명해 보여. 입으로만 하는 미안하다는 소리, 그때뿐인 눈물로 하는 사과. 나는 이제 그런 거 안 믿는다. 너희 인생, 누구의 도움도 없이 너희 힘으로 제대로 살아내는 그 모습을 보여줘. 그럼 그때 가서 다시 이야기하자. 저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다시 바쁜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어요. 아들 내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다가 조용히 가게를 나섰습니다. 밖은 이미 모든 것을 삼켜버린 듯한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차에 올라 서울로 향했습니다. 돌아가는 길 그들의 마음속에는 견딜 수 없는 부끄러움과 사무치는 후회, 그리고 그 모든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가 동시에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그들은 뼈저리게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안동의 제 가게에서 그토록 차갑고 무거운 밥상을 마주하고 칠흑 같은 어둠 속을 달려 서울로 돌아간 아들 내외의 심정이 어땠을지는 굳이 전에 듣지 않아도 제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돌아오는 내내 낡은 자동차의 엔진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수백 번, 아니 수천 번이고 자신들의 어리석었던 과거를 후회하고 또 후회했을 겁니다. 제가 그들의 등 뒤에 대고 던졌던 마지막 말, 너희의 삶으로 증명해 보이라는 그 한마디는 아마 평생을 갚아도 다 못 갚을 무겁고 아픈 비처럼 그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밤낮으로 짓눌렀을 거예요. 그들의 소식은 아주 가끔 서울 사는 먼 친척 동생을 통해 간간히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혀를 차며 아이고 상현이네 아주 죽을 맛인가 봐요. 낯빛이 말이 아니고 수진이 걔는 아주 딴 사람이 다 됐더라고요. 라며 그들의 고생담을 안주 삼아 늘어놓던 동생의 목소리가 시간이 한 계절, 두 계절 흐를수록 조금씩 놀라움과 기특함으로 바뀌어 가는 것을 저 역시 느낄 수 있었죠. 서울로 돌아간 바로 그날 밤 아들 내외는 곰팡내 나는 낡은 빌라의 차가운 거실에 마주 앉아 밤이 새도록 길고 긴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이전처럼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원망을 퍼부으며 목소리를 높이는 유치하고 소모적인 싸움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처음으로 각자의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고 서로의 가장 아픈 상처를 정면으로 들여다보며 아이처럼 서럽게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며느리는 자신의 공허했던 마음을 채우기 위해 매달렸던 어리석은 허영심과 이기심을 통곡하며 사과했고 아들은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제대로 된 가장 노릇, 아들 노릇 하나 하지 못했던 자신의 비겁함과 무책임함을 하나하나 고백하며 함께 울었다고 합니다. 그 밤 그들은 서로의 가장 초라하고 부끄러운 밑바닥을 마주보며 비로소 진짜 부부이자 인생의 동지가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두 사람은 퉁퉁 부은 눈으로 서로의 거칠어진 손을 맞잡고 피눈물 섞인 약속을 했다고 해요.
더 이상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오직 우리 두 사람의 힘으로 우리 가족의 삶을 먼지 쌓인 폐허 위에서부터 처음부터 다시 일으켜 세워보자고. 그리고 언젠가, 정말 언젠가 어머니 앞에 사람 구실을 하는 떳떳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날, 그때 다시 찾아뵙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자고요. 그날 이후 아들 상현이는 거짓말처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 출근한 아들은 가장 먼저 부서장을 찾아가 90도로 허리를 숙였다고 합니다. 부장님, 그동안 제가 철없이 굴었습니다. 가장으로서 또 직장인으로서 많이 나태하고 불성실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이든 믿고 맡겨만 주십시오. 그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부서장은 물론 동료들까지 어리둥절하며 수군거렸지만 아들은 더 이상 주변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자신의 행동으로 증명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일찍 출근해서 사무실에 불을 켰고 가장 늦게 퇴근하며 불을 껐습니다. 동료들이 서로에게 미루며 기피하는 굳은 일이나 성공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어려운 프로젝트를 스스로 도맡아 해결해 나갔어요. 예전처럼 회식 자리에서 상사의 비위를 맞추며 의미 없이 시간을 허비하는 대신 그 시간에 엑셀 함수 하나라도 더 배우고 프레젠테이션 자료 한 장이라도 더 꼼꼼하게 검토하며 자신의 실력을 키우는 데 몰두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하루아침에 달라진 그를 저러다 며칠이나 가겠어? 라며 시기하고 비아냥거리는 동료들도 있었을 테고 여전히 그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상사의 차가운 시선도 묵묵히 견뎌내야 했을 거예요. 하지만 아들은 예전처럼 쉽게 좌절하거나 남 탓을 하며 불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 새근새근 잠든 아이의 평화로운 얼굴을 보며 그리고 꿈속에서도 불쑥불쑥 나타나던 안동에서의 제 차가운 눈빛을 떠올리며 몇 번이고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고 해요. 그렇게 피눈물 나는 노력을 이어간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회사 전체의 명운이 걸린 아주 중요한 경쟁 프레젠테이션이 열렸는데 실패의 부담감 때문에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는 그 일을 아들이 자원해서 맡았다고 합니다. 그는 몇 주 동안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밤을 새워가며 자료를 준비했고 마침내 그의 진심과 노력이 오롯이 담긴 발표는 까다롭기로 소문난 거래처의 마음을 움직여 기적처럼 큰 계약을 성사시키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 일로 아들은 회사에서 제대로 능력을 인정받기 시작했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책임감과 자신감을 가진 진짜 가장이자 직장인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의 변화는 아들보다 훨씬 더 극적이고 눈물겨웠습니다. 그녀는 가장 먼저 옷장 깊숙이 숨겨두었던 마지막 남은 명품 가방과 거의 신지도 않았던 비싼 구두들을 모두 중고 거래 사이트에 내다 팔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손톱만큼의 흠집이라도 날까봐 애지중지하며 먼지 하나까지 닦아내던 물건들이었지만 이제 그녀에게 그것들은 자신의 부끄럽고 어리석었던 과거를 상징하는 흉물에 지나지 않았죠. 그녀는 그 돈으로 낡은 중고 노트북 한 대를 사고 나머지는 한 푼도 쓰지 않고 생활비 통장에 고스란히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결혼과 동시에 포기해야 했던 자신의 디자인 전공을 살려 작은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주는 재택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린아이를 돌보며 일을 하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더 고됐다고 합니다. 아이가 겨우 낮잠이 드는 짧은 시간 동안 정신없이 디자인 프로그램을 돌려 작업을 하고
밤에는 칭얼대는 아이를 재워놓고 산더미처럼 쌓인 밀린 집안일을 하느라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하는 날들이 허다했다고 해요. 늘 샵에서 관리를 받아 반짝이던 그녀의 손은 이제 맨손으로 하는 설거지와 빨래로 마디마디가 거칠고 못생겨졌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손으로 땀 흘려번 돈으로 아이의 기저귀와 분유를 살 수 있다는 사실에 이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커다란 보람과 숭고한 자부심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녀는 난생 처음으로 요리라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배달 음식에만 의존하던 이전과 달리 스마트폰으로 요리 동영상을 수백 번씩 돌려보며 서툴지만 정성껏 남편과 아이를 위한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밥솥에 밥을 까맣게 태우기 일쑤였고 찌개의 간을 맞추지 못해 소금과 국간장을 번갈아 붓다가 결국 버리기를 몇 번이고 반복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그녀가 며칠 밤낮을 고민하며 끓인 된장찌개를 맛본 아들이 수진아 정말 맛있다. 꼭 엄마가 끓여주신 찌개 맛이 나. 라고 무심코 뱉은 한마디에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목 놓아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다고 합니다. 그 눈물은 아마도 자신의 처절한 노력에 대한 뿌듯함과 저에 대한 사무치는 죄송함, 그리고 아주 희미한 희망이 뒤섞인 복잡한 눈물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악착같이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사치라고는 한 달에 한 번 온 가족이 손을 잡고 동네 공원에 가서 5,000원짜리 떡볶이를 나누어 먹는 것이 전부였다고 해요. 그들은 매일 밤 잠들기 전 낡은 노트 한 권을 펼쳐놓고 그날의 수입과 지출을 10원 단위까지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노트의 마지막 장에는 어머니께 보여드릴 우리 가족의 삶이라는 제목 아래 그들의 소박한 꿈과 미래, 계획을 차곡차곡 적어 나갔다고 합니다. 그 노트는 단순한 가계부가 아니라 그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았던 희망이 고스란히 담긴 한 권의 위대한 성장 일기였던 셈이죠. 아들 내외가 서울의 차갑고 각박한 현실 속에서 뜨거운 땀과 눈물을 흘리며 고군분투하는 동안 저희 안동 생활은 더없이 평온하고 풍요롭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인숙 씨의 고가는 이제 안동을 넘어 전국적인 맛집으로 자리를 잡았고 저는 주말이면 전국 각지에서 밀려드는 손님들을 맞이하느라 하루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바쁜 나날을 보냈어요. 제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웠지만 아무도 모르는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들 내외에 대한 걱정과 그리움이 희미한 안개나 그림자처럼 무겁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그 마음을 외면하고 또 외면했습니다. 그들이 온전히 스스로의 힘으로 두 발로 일어서기 전까지는 제가 먼저 손을 내밀어 그들의 자립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굳게 다짐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미로서 제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던 어느 청명한 가을날이었습니다. 유난히 하늘이 높고 푸르러서 마음까지 시원해지던 그날 오후 가게로 작은 소포 하나가 배달되었습니다. 보낸 사람의 이름도 주소도 없이 그저 제 가게 주소와 김인숙님께라고만 쓰여 있는 낯선 소포였죠. 호기심에 상자를 열어본 저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상자 안에는 곱게 접은 스케치북 한 장과 작은 편지 봉투 하나가 얌전히 들어 있었어요. 스케치북을 펼치자 알록달록한 크레파스로 서툴게 그린 삐뚤빼뚤한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커다란 할머니 한 명과 그보다 훨씬 작은 엄마 아빠 그리고
아기가 나란히 손을 잡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활짝 웃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그림 아래에는 아직 글씨가 서툰 아이의 손으로 쓴 듯한 할머니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손주 준이의 그림이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그림을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깟 종이 한 장이 뭐라고, 그깟 크레파스 그림 하나가 뭐라고 굳게 닫아두었던 제 마음의 빗장을 이토록 속수무책으로 열어젖히며 세차게 뒤흔드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함께 들어있던 작은 편지 봉투를 떨리는 손으로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며느리 수진이가 쓴 짧은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구구절절한 변명이나 값싼 용서를 구하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하고 차분한 몇 문장만이 정갈한 글씨체로 적혀 있었을 뿐입니다. 어머니, 잘 지내시는지요? 방송으로 어머님의 행복하신 모습을 뵈니 저희의 죄가 얼마나 깊고 어리석었는지를 다시금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저희는 지금 저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달게 받으며 하루하루를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현 씨도 저도 그리고 준이도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부디 어머니께서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이곳 서울에서 멀리서나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 편지를 몇 번이고 소리내어 읽고 또 읽었습니다. 며느리의 눈물 젖은 사죄나 아들의 울음 섞인 호소보다도 꾹꾹 눌러 쓴 이 담담한 몇 문장이 제 마음을 훨씬 더 아프고 깊숙하게 파고들었어요. 그 짧은 편지 속에는 그들이 지난 1년간 보냈을 지옥 같은 고통의 시간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삶을 마주하려는 처절한 노력이 그리고 차마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한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평소보다 가게 문을 일찍 닫고 박 선생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손주의 그림과 며느리의 편지를 그의 찻상 위에 내밀었어요. 한참 동안 그것들을 번갈아 들여다보던 박 선생은 돋보기를 벗어두고는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김 선생,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지요. 아무리 멀리 떼어놓고 보지 않으려 해도 부모의 마음속에서는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는 존재가 바로 자식이요. 이제 그만하면 되지 않았소. 저 가엾은 아이들도 충분히 뉘우치고 또 충분히 성장한 것 같은데 나무는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이 효도하고자 하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옛말이 있소이다. 너무 오래 외면하면 나중에 더 큰 후회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용서란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더군. 박 선생의 지혜롭고 따뜻한 조언은 지난 1년간 제가 단단하게 쌓아 올렸던 완고했던 마음의 벽을 부드럽게 허물어 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 못 이루고 뒤척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저 그들에게서 도망쳐 나와 저 혼자만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었을까?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진정으로 독립된 인격체로서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서 이 세상에 바로 서기를 바랐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비록 더디고 서툴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그 험난한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제는 제가 그들의 지친 어깨를 한 번쯤 토닥여주고 따뜻한 밥 한 끼 먹여주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제 가게에 아주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온 젊은 부부였어요.
그들은 제 가게의 칠순 잔치상으로 늙은 어머니의 생신을 축하해드리고 싶다며 며칠 전부터 미리 예약을 했던 손님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따라 유난히 더 정성을 다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그들이 식사하는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았죠. 아들이 어머니의 그릇에 가장 맛있는 갈비찜을 올려드리고 며느리가 살갑게 웃으며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나물 반찬을 챙겨드리는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노모가 계산을 하러 제게 다가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사장님 덕분에 평생 잊지 못할 생일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들 녀석이 철이 없어서 속도 많이 썩였는데 오늘 보니 어느새 이렇게 어른이 다 됐네요. 다 사장님의 정성이 담긴 이 따뜻한 밥상 덕분인 것 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제가 처음 칠순 잔치상을 만들었던 것은 받지 못한 밥상에 대한 제 개인적인 아쉬움과 서러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이 밥상은 저만의 것이 아닌 세상의 모든 자식들이 부모에게 그리고 모든 부모가 자식에게 전하고 싶은 사랑과 감사 그리고 용서를 담는 커다란 그릇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동안 제 자신의 상처에 갇혀 이 음식의 진짜 의미를 잊고 있었던 것이었죠. 저는 이 음식을 제 진짜 가족인 아들 내외와 손주에게 온전한 사랑의 마음으로 대접하고 싶어졌습니다. 더 이상의 원망도 시험도 조건도 없는 그저 따뜻한 엄마의 밥상, 할머니의 밥상을 말입니다. 제 마음은 드디어 그들을 온전히 용서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 주 주말, 저는 큰 마음을 먹고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제 마음속에서 수백 번이고 지웠다, 다시 새겼던, 그러나 단 한 번도 누르지 않았던 아들의 번호를 찾아 천천히 눌렀어요. 길게 이어지는 통화 연결음 소리가 마치 제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소리처럼 크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몇 번의 신호가 가고 여보세요 하는 잠기고 지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그러나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나다. 잘 지내니?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동안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은 듯한 정적. 그저 아들의 거칠고 불규칙한 숨소리와 함께 어떻게든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억지로 참으려 애쓰는 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저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말을 이었습니다. 다음 주면 우리 준이 두 번째 생일 아니냐. 시간 괜찮으면 이번 주말에 준이 데리고 다 같이 안동으로 내려오너라. 할미가 우리 강아지를 위해 그리고 너희를 위해 아주 근사한 생일 잔치상을 차려주마. 제 말이 끝나자마자 수화기 너머에서는 끝내 참지 못한 아들의 울음이 폭포수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세상의 모든 슬픔을 다 짊어진 듯 어린 아이처럼 서럽게 우는 아들의 목소리에 제 눈가도 뜨겁게 젖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어요. 대신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해주었습니다. 됐다. 지난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자. 아무 생각 말고 그냥 밥 먹으러 온다고만 생각해. 알았지? 약속한 주말, 아들 내외는 이른 아침부터 서둘러 안동으로 내려왔습니다. 1년 만에 다시 마주한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허영심 가득했던 값비싼 옷 대신 깨끗하고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고 얼굴은 세상살이에 조금 지쳐 보였지만 그들의 눈빛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맑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와락 안기는 손주 녀석은 그새 훌쩍 자라 제법 어린이다운 태가 났습니다. 가게로 들어선 아들과 며느리는 제 앞에 나란히 서서 마치 죄인처럼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낡고 손때 묻은 노트 한 권을 보물처럼 조심스럽게 내밀었어요. 어머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난 1년간 살아온 삶의 기록입니다. 부디 이것으로 저희의 사죄를 받아주십시오. 제가 받아든 노트의 표지에는 어머니께 보여드릴 우리 가족의 삶이라는 서툰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그들이 얼마나 치열하고 처절하게 살아왔는지가 제 가슴에 그대로 전해져 왔습니다. 빽빽하게 적힌 10원 단위의 수입과 지출 내역, 서툴지만 아이에 대한 사랑이 가득 담긴 아내의 육아일기,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소박하지만 진지한 계획들까지 그 어떤 비싼 선물이나 수백 번의 사죄의 말보다도 이 낡은 노트 한 권이 제게는 훨씬 더 큰 감동과 진심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노트를 조용히 덮어 가슴에 안고 두 사람을 말없이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고생 많았다. 정말 장하다, 내 아들, 내 며느리. 그날 인숙 씨의 고가는 문에 임시 휴일 팻말을 걸고 오직 우리 세 식구, 아니 내 식구만을 위한 따뜻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 모든 솜씨와 정성을 다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푸짐한 잔치상을 차려냈습니다. 이 밥상은 더 이상 시험이나 증명의 자리가 아니었어요. 온전한 용서와 화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진정한 가족의 식탁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가슴속에 쌓아두었던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웃고 함께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며느리가 제게 어머니, 이 나물 정말 맛있어요. 어쩜 이런 맛이 나요? 저에게도 좀 가르쳐 주세요. 라며 스스럼 없이 살갑게 다가왔고 아들은 엄마 죄송해요. 그리고 정말 사랑해요. 라며 제 어깨를 서툴게 주물러 주었습니다. 그 어떤 값비싼 호텔 뷔페보다도 그 어떤 화려한 파티보다도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 앉은 이 소박한 밥상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완벽한 식사였습니다. 며칠 후 아쉬운 마음으로 서울로 돌아가려는 아들 내외를 배웅하며 저는 그들에게 통장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서울의 아파트를 팔고 남은 돈과 그동안 가게를 운영하며 악착같이 모은 돈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어요. 아들 내외는 마치 불에 댄 듯이 기겁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머니, 안 됩니다. 저희 이제 어머니 돈에 기댈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저희 힘으로 살겠습니다. 이 돈은 어머니 노후를 위해 쓰세요. 저는 빙그레 웃으며 아들의 손에 억지로 통장을 쥐어주었습니다. 이건 그냥 너희에게 주는 돈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투자하는 거지. 네, 투자라니요? 이 돈으로 서울의 인숙 씨의 곳간 2호점을 한번 열어보거라. 너희 두 사람이 어엿한 사장이 되어서 너희의 힘과 지혜로 이 가게를 멋지게 한번 이끌어 가봐. 나는 대주주이자 잔소리꾼 고문으로서 가끔 서울 올라가서 잔소리나 좀 하고 맛있는 밥이나 얻어먹을란다. 어떠냐, 이 할미의 제안이? 제 제안에 아들과 며느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서로의 얼굴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놀라움과 감격의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들의 노력을 온전히 믿고 인정하며 그들을 동등한 사업 파트너이자 자랑스러운 인생의 동반자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였으니까요. 저는 더 이상 그들의 희생양이자 돈줄이 아닌 그들의 삶을 뒤에서 묵묵히 응원하고 지지하는 든든한 언덕이 되어주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과거의 아프고 부끄러운 상처를 딛고
서로를 존중하고 의지하는 훨씬 더 건강하고 단단한 새로운 형태의 가족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저 멀리 기차에 올라 보이지 않을 때까지 눈물 흘리며 손을 흔드는 아들 내외와 손주의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제 인생 최고의 결심이 바로 모든 것을 버리고 이곳 안동으로 떠나온 것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의 따뜻한 곳간은 서울에도 하나 더 생기게 될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한참 동안 제 손에 들린 통장을 바라보다가 이내 결심이 선 듯 제 손을 마주 잡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의 나약함 대신 단단한 책임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어머니, 이 돈 감사히 받겠습니다. 하지만 그냥 받지는 않겠습니다. 어머니의 귀한 돈을 허투루 쓰지 않도록 저희의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흘린 땀으로 얻은 첫 수익금으로 어머니께 세상에서 가장 근사한 칠순 잔치상을 차려 올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부디 건강하게 저희를 지켜봐 주세요. 며느리 역시 눈물을 닦고 제게 다가와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어머니의 며느리로서 그리고 인숙 씨의 곳간 2호점의 공동대표로서 한 점 부끄럼 없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음식의 맛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성과 사랑까지 손님들에게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이상 서로에게 상처 주는 과거의 가족이 아닌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든든한 동업자이자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그 후 몇 달간 저희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주말마다 안동으로 내려와 제게 장사 비법을 전수받았어요. 저는 제가 평생을 바쳐 터득한 장 담그는 법부터 시작해서 각 계절에 나는 신선한 나물을 다듬고 무치는 법, 가리고 육수를 깊고 진하게 우려내는 비법까지 아낌없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들은 회사에서 갈고 닦은 사업 수완을 발휘해 서울에 번화가이면서도 임대료가 합리적인 최적의 가게 자리를 찾아냈고 며느리는 자신의 디자인 감각을 총동원하여 안동 본점의 고즈넉한 멋은 살리면서도 서울의 젊은 감각에 맞는 세련된 인테리어 시안을 밤새워 그려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메뉴 구성을 놓고 사소한 의견 다툼을 벌이기도 했고 가게 이름의 글씨체를 어떤 것으로 할지를 두고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은 이전처럼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감정 싸움이 아닌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즐겁고 행복한 과정이었습니다. 마침내 봄꽃이 만개하던 따뜻한 4월의 어느 날, 서울의 한적한 골목에 인숙 씨의 곳간, 서울이라는 이름의 작은 간판이 내걸렸습니다. 오픈 첫날, 저는 안동에서 가장 좋은 식재료를 한가득 싣고 올라가 그들의 첫 시작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가게는 며느리의 감각 덕분에 안동 본점보다 훨씬 더 아늑하고 예쁜 공간으로 꾸며져 있었고 아들은 조금은 어색하지만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죠. 그날 가게는 오픈과 동시에 밀려든 손님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아들 내외는 서툴지만 서로를 격려하며 환상의 호흡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주방 한쪽에서 조용히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커다란 뿌듯함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물려준 것은 단순히 돈이나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믿음과 용기였던 것이죠. 이제 저는 안동과 서울을 오가며 회장님 소리를 듣는 행복한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안동의 본점은 저의 든든한 동업자 박 선생과 동네 어르신들이
즐겁게 운영하고 있고 서울의 2호점은 이제 제법 자리를 잡아 어엿한 맛집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가끔 서울에 올라가 손주 녀석의 재롱을 보며 피로를 풀고 아들 내외에게는 잔소리꾼 고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그날 하루 가게 문을 닫고 저를 위해 아주 특별한 상을 차려주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번 돈으로 그들의 땀으로 차려낸 어머니를 위한 칠순 잔치상이었어요. 제가 평생을 바쳐 그들에게 차려주었던 그 밥상을 이제는 그들이 제게 되돌려준 것이었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그 밥상 앞에서 우리 세 사람은 또 한 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후회나 슬픔의 눈물이 아닌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무조건적인 희생이나 일방적인 사랑으로 묶이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요. 서로가 독립된 인격체로서 각자의 삶을 존중하고 응원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인생의 동반자. 그것이 바로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진짜 가족의 의미였습니다. 집을 팔고 안동으로 떠났던 제 무모했던 선택은 결국 저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를 구원하는 가장 위대한 선택이 되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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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입니다.